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땅에 대대로 높은 관직을 하던 명문가인 최세준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높은 관직을 하던 집안의 주인으로 자신 역시 판서로 있으면서 높은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요. 무엇보다 대대로 권력가, 집안들과 혼인을 한 그의 집은 권력뿐 아니라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어서 한양에서 궁궐 다음으로 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역시 명문가의 딸이었던 아리따운 아내와 귀엽고 영특하기로 소문난 10살 먹은 아들 최성민이 있었지요. 유모? 유모 어디 있어? 아이고, 도련님, 오셨어요. 오늘 공부는 어떠셨어요? 나 오늘도 스승님에게 칭찬받았어. 이 한양 땅에서 내가 제일 영특하대. 그럼요, 그럼요. 우리 도련님이 이 한양은 물론 조선 땅에서도 가장 잘나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시죠. 너는 공부가 끝났으면 조용히 글을 읽을 것이지 또 유모를 찾아왔느냐.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최성민은 특히 자신을 어릴 때부터 길러준 유모를 어머니만큼이나 따랐습니다. 최성민의 어머니는 아름답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지만 곱게 자란 양반가의 자식답게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유모는 달랐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유모를 최성민은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마음 깊이 의지하고 있었지요. 자네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아이가 아직 10살이나 먹도록 유모만 찾는 것이 아니야. 아유, 마님, 아직 10살이신데 어린아이시죠. 매일 오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민이는 오늘부터는 자꾸 유모를 찾으며 귀찮게 하지 말거라. 선아만 봐도 얼마나 의젓하니 저 아이를 좀 닮아보거라. 선아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은데 왜 자꾸 선아만 보라 하십니까? 그 아이는 양반도 아닌데요? 저 말하는 것 보게. 선아는 네가 이 어미보다 더 따르는 유모의 딸인데 너에게는 누이나 다름없다. 신분을 떠나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다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지 않느냐. 마님, 도련님 말씀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가 핀잔을 하시니 그러시는 거지요. 도련님, 얼른 죄송하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는 유모자네 말만 듣는구려. 아들을 빼앗긴 기분이야. 내 아들은 자네가 맡게. 자네 딸 선아는 내가 데려가서 수나 같이 놔야겠어. 빼앗기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 같은 천한 몸이 어찌 귀한 분들과 비하겠습니까요? 성민이 너는 앞으로 아버지를 이어 큰 집안의 어른이 될 몸인데 어찌 저리 행동거지가 가벼워서야. 앞으로 조심하거라. 네, 어머니. 선아야, 가자. 예, 마님. 선아는 최세준 대감 집에서 대대로 종살이를 하는 유모의 딸이었습니다. 최대감의 아들 최성민보다는 4살이 많았지만 워낙 영특하고 용모가 빼어나 최대감과 안방마님도 모두 아끼는 아이였지요. 유모는 최대감 집안의 청지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선아의 아버지인 청지기는 최대감과 함께 길을 나섰다가 도적이 습격하는 걸 몸으로 막아 최대감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죽었지요. 그 일 이후로 최대감 집안에서는 유모와 선아를 더욱 아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들은 최성민은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도련님, 책을 읽고 계셨어요? 응, 오늘 스승님에게 배운 구절을 다시 읽는 중이었어. 그런데 우리 도련님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하실까? 잘생긴 얼굴 좀 보게 웃어보셔요. 네, 몰라. 너는 어머니랑 수다 놓았으면 별땅이나 가지 왜 왔어? 이거 드리려고 왔지요. 자, 얼른 손을 내밀어 보세요. 선아는 최성민의 손에 잘 익은 홍시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홍 씨는 최성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지만 최성민의 어머니는 아들이 배앓이를 한다고 잘 주지 않았지요. 제가 망을 봐드릴 테니 얼른 드세요. 씨는 여기다 뱉으시고요. 제가 가는 길에 몰래 버리고 가겠습니다. 역시 선아 너밖에 없다. 최성민은 신이 나서 홍 씨를 먹었습니다. 선아는 그 옆에서 최성민의 입가도 닦아주며 귀여운 눈빛으로 최성민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너무 마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님이 자나깨나 도련님 걱정만 하신다는 걸 아시잖아요. 나도 알아. 그래도 매일 보기만 하면 혼을 내시니까 그러지. 그럼 어미가 아들을 혼을 내야지 누가 냅니까? 도련님도 이제 10살이나 되셨으니 방에서 혼자 주무세요. 오늘부터는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십니다. 싫어. 나 오늘만? 응? 오늘 하루만 유모 곁에 자게 해줘.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유,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최대감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이 10살이나 먹었으니 이제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자라고 했지만 최성민은 그날따라 오늘만 유모와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고집이 얼마나 완강한지 유모와 선아는 결국 항복을 했지요. 그래서 저녁상을 물리고 최성민은 몰래 유모와 선아가 지내는 별채박 거처로 찾아왔습니다. 마님이 아시면 또 어머니만 혼이 나시겠네. 도련님 진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 이리 오늘따라 고집을 부리실까? 자, 얼른 들어오세요. 누가 볼까 겁이 납니다요? 아, 좋다. 역시 나는 유모 옆에서 잠을 자야 잠이 잘 온다니까? 최성민은 유모가 깔아놓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아와 유모도 웃었지요. 아니 대체 언제 크시려고 그럽니까? 곧 장가도 드실 분이. 장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아휴, 우리 도련님도 참 얼른 주무세요. 오늘 고단하셨잖아요. 셋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잠에 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다는 사실을요. 곤히 잠들었던 셋은 갑작스러운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죄인은 어서 나와 무릎을 꿇어라. 집을 모두 뒤지거라.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나면서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사들은 신발을 신은 발로 마구잡이로 안채와 별채를 뒤지고 다니며 잠들어 있던 최대감과 안방마님을 거칠게 끌어내어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놓아라,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게 무슨 짓이냐? 놓아라. 누구긴 누구요. 역적 최세준이지. 어명이요. 죄인은 당장 압송하라는 명이요. 뭐라, 죄인? 식솔들도 모두 잡아들여. 최세준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방이 비었다.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유모는 재빨리 최성민과 딸 선아를 깨워 별채 담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담 그림자에 숨어 있었지요. 영문을 몰랐던 최성민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런 최성민의 입을 막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조용히 하세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선아야, 도련님과 뒷산 새끼를 알지? 거기는 군인들이 아직 막지 않았을 것이다. 거길 통해서 충청도로 가거라. 어머니는요? 우리 셋이 가면 잡힌다. 지금 도련님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 너 어릴 적 충청도 마을의 이모댁에 가본 적이 있지? 기억하느냐? 네. 감골마을의 윤과부댁이 맞지요? 그래, 거기로 가 있거라. 내 곧 따라가마. 꼭 샛길로 가서 몸을 숨기고 최대한 밤에만 움직여야 한다. 선아는 최성민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선아의 나이도 고작 14살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차오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절박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얼른 가거라. 나는 다른 길로 군인들을 유인할 테니. 곧 여기로 수색을 할 것이다. 선아는 황급히 성민의 손을 잡고 숲길로 내달렸습니다. 무서운 것도 몰랐지요. 숲속으로 들어와 일단 나무 그늘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 위에서는 아래에 있던 최대감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 마당에는 최대감과 성민의 어머니는 물론 모든 하인들이 전부 다 끌려나와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하인들의 울음소리로 온 마을이 잠에서 깨었지만 감히 두려움 때문에 그 누구도 밖으로 나와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도련님 무조건 앞만 보고 걸어야 합니다. 아셨죠? 선아야,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은 어떡하냐? 유모는 이대로 가면 어찌 되는 것이야? 도련님, 지금은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광군이 마당까지 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도련님은 죽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선아는 강단 있게 성민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성민 역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저기 있다. 유모가 산으로 도망을 간다. 그 소리에 선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산 반대쪽으로 달아나다 잡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랬습니다. 유모는 선아와 최성민을 살리기 위해 다른 쪽으로 군인들을 유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최대감을 살렸던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과 성민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지요. 그들은 밤새 어두운 그늘 속으로만 걸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버려진 산속집에 몸을 숨기고 잠을 청했지요. 배고픔은 산속에 열린 열매로 해결을 하고 갈증은 강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며칠 만에 둘은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모를 잃고 길을 헤매는 거지 남매처럼 보였지요.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자 선아는 성민이를 데리고 근처 마을로 갔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과는 이미 많이 멀어진 뒤였지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저에게 누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응, 알았어. 누이. 이름도 바꿉시다. 철이로 부를 테니 나는 분이라고 하세요. 응, 분이 누이. 이제 나도 말을 놓을 테니 누가 묻거든 어미는 너를 낳다가 죽고 아비는 돌림병으로 죽어서 떠도는 신세라고 말을 해야 해. 알았어? 성민, 아니 이제 철이가 된 최대감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분이누이가 된 선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선아는 무작정 가까운 주막으로 찾아가 제발 살려달라고 주모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제 동생 밥 한 덩이만 주시면 여기서 설거지도 하고 뭐든 하겠습니다. 예? 이거지들이 어디 찾아와서 고집을 피우고 난리야. 꺼져. 장날도 아니라서 할 일도 없어? 이러다 저희가 죽으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내쫓으시면 저희는 이 주막 담벼락에 기대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손님들을 못 오게 할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주모는 선아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선아는 매를 맞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텼지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들었지요. 그만하세요. 우리 누이 그만 때려요. 주모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거짓골을 한 남매가 갑자기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 밥을 달라는 둥, 안 주면 여기서 죽겠다는 둥 난리를 피워대니 황당했지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남매를 보던 주모는 결국 단념했지요. 그리고 국밥 2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선아와 성민이는 국밥을 보자마자 미친 듯 달려들어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주모는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보았지요. 너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저는 분이에요. 올해 14살입니다. 너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니? 그럼 손님들 시중도 들 수 있겠느냐? 네, 뭐든 하겠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너 농사꾼 딸이 맞느냐? 손도 이리 고운데? 네 동생도 농사를 짓던 아이가 맞느냐? 손이 어찌 저리 고우냐? 저희가 그런 대로 먹고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동생도 집안일만 좀 도왔지. 농사일은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 주모는 선아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불안했지만 당장 먹고 잘 곳이 필요했던 선아와 성민은 그날 주모 집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몸도 씻고 주모가 내어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지붕이 있는 방에 몸을 눕자니 지난 시간이 꿈처럼만 느껴졌지요. 그날부터 둘은 그 주막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아는 열심히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성민이도 나름 주모가 시키는 대로 마당을 쓸고 상을 나르며 일을 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바람을 피할 방 한 칸과 배고픔을 면할 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날이 되어 주막을 찾았던 장터 사람들은 선아를 보고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저 어린애는 누구야? 주모 딸이야. 망측한 소리 한다. 먼 친척 조카예요. 부모가 다 죽어서 남매가 갈 곳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주모가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곱네 그려. 그럼 저 조카랑 자리 좀 마련해봐. 아유, 아직 핏기도 안 가신 저 어린애를 어쩌시려고? 진짜 은큼해라. 아니, 우리가 뭐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동생 같아서 그러지. 왜 안 되는가? 아직 머리도 안 올린 14살짜리 아이랑 같이 상을 받으려면 그보쯤 다 팔아도 어림없으니 꿈도 꾸지 마시오. 아이고, 자기 조카라더니 이 주모 보게. 대체 얼마를 받으려고 이래? 그거야. 얼마를 낼 건가 손님이 말을 해야지. 주모는 그 말을 하고 깔깔깔 소리 높여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아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지요. 성민 역시 정확한 뜻은 알지 못했지만 선아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며칠 동안 주막에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둘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주모가 찾아왔지요. 시키실 일이 아직 남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받아라. 비단옷이다. 주모는 갑자기 비단으로 된 값비싼 치마 저고리와 놀이개를 내어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걸 입고 나랑 어디 좀 가야 하니까 준비해놔. 어디로 말입니까? 암튼 갈 곳이 있으니 그리 알아. 일찍 가야 하니 얼른 자거라. 주모는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분명 선아를 어디론가 팔아먹은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둘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곧 옆방에서 주모의 코 고는 소리가 나자 둘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지요. 누이, 잠깐 기다려봐. 내 금방 돌아올게. 어딜 가려고 그래? 빨리 도망쳐야지. 기다려. 잠깐이면 돼. 선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숲에서 성민을 기다렸습니다. 품에는 주모가 내어준 값비싼 비단옷과 놀이개가 안겨 있었지요. 곧 나타난 성민은 작은 주머니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둘은 곧바로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지요.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그건 뭐고? 이거? 돈이야. 성민은 작은 주머니를 흔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짤랑이는 소리가 났지요. 뭐?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내가 며칠 지켜보니까 주모는 돈을 모아서 실ong 안쪽 간장통 안쪽에 숨겨놓더라고. 그걸 가져왔어? 뭐? 그건 도둑질이잖아. 아니야. 이 돈은 그 주모가 누이를 그 동네 호래비에게 첩으로 팔아먹고 받은 돈이야.
다른 돈은 손 안 댔어. 뭐? 어제 낮에 그 호래비 영감이 하인이랑 와서 누이를 보고 간 거 모르지? 어린 처자를 데려가면 회춘을 한다나? 회춘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영감?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간 걸 내가 가져온 거야. 누이를 팔고 받은 돈이니 이건 누이 거야. 얼른 가자. 그렇게 둘은 돈을 가지고 도망쳐 유모와 만나기로 한 충청도 땅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성민은 훨씬 의젓해져 있어서 이제는 제법 누이를 보호할 줄도 알게 되었죠. 둘은 주막집에서 챙겨온 옷과 놀이개를 팔고 성민이가 가져온 돈으로 끼니를 해결해가며 충청도 땅 감골 마을의 최과부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유모의 여동생인 최과부는 서울에서 일어난 병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아와 성민이 거짓골로 도착해 사정을 이야기하자 최과부는 기절할 듯 놀랐지요. 이렇게 있다가는 니들이 들킬 수도 있다. 그러면 나까지 물꼬를 당할 거야. 그러니 몸을 숨기자. 예. 어디로 또 가야 합니까? 마침 옆마을 윤진사 집에서 행랑어멈을 찾는다 했다. 그리로 가자. 니들은 내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알았지? 최과부는 급히 선아와 성민을 데리고 옆마을 최진사 집으로 가서 행랑채에 살며 집안 잡다한 일을 하는 행랑어멈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최진사는 과거 진사시는 합격했지만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고향에서 행세를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집안 땅이 많아 큰 소리를 치며 살았지요. 하지만 기품이 높지도 못하고 행실이 천박해 다른 양반들에게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땅을 빌려먹고 사는 터라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심술 맞고 욕심 많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최진사가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옆마을 최과부가 자청해서 행랑어멈을 하겠다 하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지요. 아니, 그런데 자네에게 자식이 있었나? 그럼요. 모르셨습니까? 분이랑 철이라 합니다. 얼른 인사드리거라. 주인 어른이시다. 주인어른, 이리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이라 했는가? 역시 자네 딸이라 그런지 미모가 뛰어나는구먼. 그럼 저희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곳 행랑채에서 최과부와 선아, 최성민은 무사히 지냈습니다. 아무도 이들의 신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분이로, 최성민은 철이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분이는 어느덧 18배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고 철이도 이제 14살이 되어 제법 어른의 몫을 해냈지요. 호래비였던 최진사는 오래전 아내가 죽고 호시탐탐 최과부를 첩으로 들이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과부가 아이들을 끼고 틈을 보이지 않자 이제는 아리따운 처녀가 된 분이를 노렸지요. 분이는 어디 갔느냐? 얼른 새수물을 가져오너라. 영감마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 분이는 안 오고 왜 네가 왔느냐? 내가 분이 보고 새순물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일을 보러 부엌에 나갔다가 어머니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떠왔으니 세수하시지요. 에잉, 이따 저녁상은 꼭 분이 보고 상을 들고 오라고 하거라. 어제처럼 또 네가 들고 오지 말고 정 안 되면 네 어미라도 들고 오라고 해. 밥상이 무거워 여인이 들기 어렵다는 거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제가 들고 온다고 밥맛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뭐야, 그런데 이 자식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디 죽어볼 테냐. 그날도 아침부터 최진사 집 안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철이는 최진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던진 세숫대야에 맞아 이마가 부풀어 올랐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이의 이마에 약을 발라주며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하기는 최과부도 마찬가지였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조만간 저 호래비가 일을 칠 작정이야. 분이 너는 미리 도망갈 채비를 해놓거라. 제가 간다면 또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고 저 호래비 첩으로 살 것이냐? 나도 버텼는데 내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노인은 제가 꼭 지킬 것입니다. 너까지 경을 치려고 그러느냐? 아무리 그래도 너는 최씨 집안의 아들이야. 이러다니들 둘 다 큰일이 나겠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과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른 이 집을 나가 도망을 쳐야 하는데 이대로 도망을 치면 분명 최진사가 잡으러 올 것이 뻔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 유지였던 최진사는 고을 수령과도 친분이 깊었지요. 셋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최진사 집 대문 밖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와 함께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중생을 구하소서. 시주를 하러 온 스님을 본 아인이 기겁을 하고 대문 밖으로 나가 스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스님,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큰일 나시니까 이러지 마시고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 여기가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이신 최진사댁이 아니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여기가 가장 부자이기는 한데 가장 짜고 매운 집입니다. 여기 있다는 걸 우리 주인나리가 알면 멍석말이 당하십니다. 다른 스님에게 못 들으셨습니까? 얼른 가세요. 하인은 서둘러 스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진사는 인색하고 또 인색하기 그지없어서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이나 동량을 청하는 거지가 있으면 밥을 차려주겠다. 집으로 끌어들여서 멍석을 말고 매를 흠씬 때리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 마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오. 네가 죄가 없어. 남들은 땀 흘려 일하는데 중이랍시고 밥이나 빌어먹는 주제에 이게 아직도 죄를 모르고. 이봐라, 저 중놈을 매우 쳐라. 그렇게 멍석마리를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쫓겨난 스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도 죄 없는 스님을 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황급히 시주를 온 스님을 돌려보낸 것이지요. 하인의 다급한 이야기에 돌아서며 스님은 목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곧 이 집안도 무사하지는 못하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쪽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분이가 조용히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이쪽으로 오셔요. 어서요. 스님이 다가가자 분이는 몰래 퍼온 쌀한 대박을 스님의 보찜에 부어주고 소매에서 뭉친 보리밥 한 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얼른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는 이 집은 오시지 마시어요. 전에 온 스님도 다리가 부러져서 가셨습니다. 스님은 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처자는 몹시 귀한 운명을 타고 태어나셨군요. 앞으로 귀한 집 안주인이 되어서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남편의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예.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고비마다 낭떠러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형국이니 어쩝니까? 이번에는 매달린 가지가 부러질 듯하니 한 번 떨어지면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안타까운 듯 목탁을 두드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는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지요. 스님, 그럼 방책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큰 대문으로 도망을 가십시오. 몸이야 고단하겠지만 그래도 큰 대문 아래 몸을 감추고 있으면 곧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큰 대문이요? 거기가 어딥니까? 처녀의 팔자는 작은 나무를 심어 크게 키워야 사는 운명입니다.
나무를 크게 키우십시오. 그러면 평생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들어 죽을 팔자이니 명심하시오.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을 남긴 스님이 사라지고 분이는 그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하루는 철이를 불렀지요. 누이, 나를 찾았다며? 왜? 방으로 들어서던 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이가 곱게 단장하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철이는 새삼 자신의 누이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늘 보던 모습이었지만 분이는 한떨기 꽃과도 같았습니다. 누이 어디가?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곱게 단장을 했어? 누이라니. 도련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이가 아니란 걸.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도련님이야말로 평생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목숨만 부지하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나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온 세상이 내 아버지가 역적이라 떠드는데 역적의 자식이라고 나서기라도 하란 말이야? 철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성민의 아버지 최세준 대감과 성민의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민의 친척들과 외갓집까지 전부 엮어 들어가 사돈의 팔촌까지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니면 줄줄이 귀양을 가서 성민이는 이제 의탁할 사람 하나 없는 혼자나 다름이 없었지요. 하지만 분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녹지 않는 얼음은 없으며 꽃이 피어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곧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뭐라고? 최세준 대감님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무리들과 거기에 속은 늙은 임금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도련님, 곧 나이가 많으신 전하가 세상을 뜨시면 젊은 세자가 왕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바뀌겠어? 도련님이 바꾸셔야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집을 떠나 공부를 하세요. 뭐라고? 미리 준비된 자만이 운명을 바꾸고 앞날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분이는 자신이 그간 모아놓은 재산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귀한 패물과 돈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 제가 그간 모은 돈이니 오늘 밤 당장 여길 떠나서 한양으로 가세요. 자, 여기 최진사 집안의 호패도 있으니 당분간은 최진사의 친척으로 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큰 돈을.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얼른 떠나세요.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더러운 종 노릇하는 것보다야 말단 관직이라도 나라의 녹을 먹으며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철이는 조용히 분이의 배웅을 받으며 최과부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분이가 최과부도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고집을 했기 때문이었죠. 너 혼자 여기서 어쩌려고 그러냐.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남고 네가 같이 떠나거라. 어머니, 아시잖아요. 제가 없어지면 최진사는 관군까지 동원해 어떻게든 저를 찾을 사람입니다. 걱정 마셔요. 절대 최진사에 첩이 되는 일은 없을 테니. 누이 괜찮겠습니까? 차라리 다 같이 가는 것이. 이제 누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도련님, 저를 믿고 가십시오. 어머니도 어서 가세요. 저는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둘은 몰래 한밤중에 길을 떠났습니다. 두려운 길이기는 했지만 철이의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를 뜨거운 것이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지요. 둘은 한양으로 가 작은 집을 한 채 구했습니다. 분이가 챙겨준 보찜에는 생각보다 많은 재물이 들어있어서 둘은 깜짝 놀랐지요.
그 돈이면 당분간은 먹고 살 걱정 없이 철이는 글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이는 열심히 글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최과부도 놀지는 않았지요. 주변에서 삭바느질을 구해 종일 바느질을 하면서 철이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늙은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할 때 철이는 혼자 속으로 분을 삼켰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곧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이가 말한 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과거가 치루어졌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임금님이 이전 임금의 3년상을 마친 기념으로 새로운 관리를 뽑는 과거를 치른 것이지요. 간만에 상복을 벗고 화려한 차림으로 모여든 선비들 사이에서 철이는 여전히 하얀 상복을 입고 과거에 참가했습니다. 며칠 뒤 과거 급제자 발표가 있는 날, 드디어 철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장원 급제는 최철. 최철 선비님 어디 있습니까? 철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절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글솜씨를 칭찬했지요. 엎드려 있던 철의 곁으로 내관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님은 절 따르시지요. 철이가 따라간 곳에는 임금님이 철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깜짝 놀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라. 자네 이름이 정령 최철인가? 철이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내 자네만 은밀하게 부른 연유를 모르겠는가? 다시 묻겠네. 솔직히 이야기를 하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철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지요. 제 이름은 최성민입니다. 아버님은 최자 세자준자. 형조 판서를 지내셨던 최세준 대감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 과연 내 자네의 글을 보고 짐작을 했다만. 최세준 대감의 자식은 행방이 묘연해서 어디 떠돌다 죽었을 거라 했지만 나는 믿고 있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훌륭한 학자가 되어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아니다. 고생이 정말 많았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살아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내 곁으로 와주어 고맙다. 이제 나의 충신이 되겠는가? 내 자네 부모님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전하, 어찌 제가 최성민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네가 과거 시험에서 힌트를 주지 않았느냐? 최세준 대감은 세손 시절 내 스승이셨다. 네가 과거 글귀에 제자의 아비가 스승을 쳐내니 그 제자가 자라 스승의 아들을 구한다. 라고 쓰지 않았느냐? 전하, 일이 영민하시니 참으로 백성의 복이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최성민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성민은 과거 시험 답안을 쓰면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최세준의 아들이라는 힌트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지금의 임금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자신의 답안이 임금님에게 가는 최종 3명 중 1명에 들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성민은 과감히 자신을 믿고 패를 던졌고 그것은 적중했습니다. 성민은 그날부터 임금님을 가장 옆에서 모시는 신하가 되어 자기 가문을 멸문으로 이끈 더러운 일당들을 색출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형조 판서로 있던 최세준 대감에게 들키자 그걸 덮기 위해 역모를 꾸며 제거한 것이었지요. 일이 마무리가 된 뒤 성민은 휴가를 청해 예전 자신이 살던 최진사 마을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그를 잡았지만 그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 누이를 구하러 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인을 구하러 가는 것인가? 아니, 무슨 그런. 얼른 다녀오게. 최대한 빨리 구해서 오시게. 내 성대한 혼례를 열어주겠네. 임금님은 성민에게 그 지역을 시찰하는 업무까지 같이 맡겨 성민을 내려보냈습니다. 성민은 일부러 초라하고 낡은 행색을 꾸며서 최진사 집으로 갔지요. 이리 오너라. 아니, 누구시오? 김서방, 나를 못 알아보시겠어? 나요, 철이. 뭐야, 철이? 아니, 몇 년 전에 도망갔던 그 철이? 자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하인은 급히 성민을 한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자네들이 도망간 다음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아는가? 집이 쑥대밭이 났어. 죄송해요. 그때는 워낙 급해서. 그나저나 우리 누이는 어디 있어? 아이고, 대체 왜 그랬는가? 왜 돈을 훔쳐서 달아나고? 아니, 이 행색은 뭔가? 자네 누이가 알면 난리가 날 것인데. 그게 무슨 소리요? 돈을 훔치다니. 우리 누이는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지금 관에서 노비 생활을 하는 중일세. 자네들이 도망가고 나서 누이가 관하로 찾아가 자기가 돈을 훔쳐서 동생을 줬다고 고변을 했어. 자네 누이는 자네가 성궁에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고작 이런 꼴로 돌아왔단 말인가. 뭐요? 성민은 급히 그 동네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관하 입구에서는 병졸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지요. 성민은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꺼져. 네 누이가 누구라고 여기서 네 누이를 찾는단 말이냐. 분이라고 여기서 노비로 있다고 하던데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병졸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분이? 분이 동생이 너란 말이냐? 분이가 매일매일 치성을 드리던 그 동생이. 이복에 가서 얼른 분이를 불러오게. 애구쯔쯔. 지, 누이가 여기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 동생은 거지가 다 되어 돌아왔구먼. 분이가 돈을 훔쳐서 준 게 저 동생이라더니. 아이고, 우리 분이 그 착한 아이는 어쩌면 좋나 그래. 병졸들은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분이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민은 누나의 희생을 탕진해서 돌아온 사람으로 보며 싸늘한 눈초리를 보냈지요. 성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자신들을 떠나보낼 때 분이는 아예 이럴 작정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아니, 도련님. 쉿, 조용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최진사의 처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다음날 바로 최진사의 돈을 훔쳤다. 관아에 스스로 고변을 했지요. 그리고 곤장을 몇 대 맞고 여기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노비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어찌 그렇게까지? 아니, 그런데 도련님이야말로 이게 글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얼마 전 과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미안하구나. 내 열심히 했지만 과거에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서 다시 살 방도가 있을까 해서 돌아왔는데. 괜찮습니다. 과거야 다시 보면 되지요. 잠시만 기다리셔요. 관아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온 분이는 성민의 손에 밥 한 덩이와 엽전 몇 냥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걸로 요기하시고 주막에 가서 오늘은 잠을 청하세요. 제가 내일 돈이 될 만한 것을 팔아서 찾아가겠습니다. 분아, 너도 먹고 살기 힘들 것인데. 저는 괜찮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한양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꼭 뜻을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뜻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분이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성민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자신의 몸을 대신 희생해서 곤장을 맞고 옥살이까지 하다가 이제는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분이의 얼굴은 여전히 곱고 또 고왔습니다. 분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생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최진사를 피해 큰 대문,
말하자면 관아로 몸을 피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수령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최진사가 찾아왔지요. 이제 고만 찾아오시오. 내 누차 이야기했지만 분이는 우리 관청에 소속된 몸이오. 아무리 졸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벌써 5년이 넘었지 않소. 이제 우리 집에서 없어진 재산을 다 퉁치고도 남았을 세월이오. 그러지 말고, 자, 이건 내 성의일세. 최진사는 슬쩍 폐물이 담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분이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첩을 삼으려고 몸이 달아 있었지요. 수령이 그 보자기를 들춰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럼 보자. 이번 달만 채우면 되겠구려. 뭐 그간 성실했으니 온 김에 데려가시겠소? 그럼 더 좋지. 어디 있어? 이봐라. 그분이라는 년은 어디 있느냐? 당장 데려오거라. 그 둘이 히덕거리며 관청 앞 마당으로 내려섰을 때입니다. 죄인 최진사와 고을 수령은 어서 마당으로 내려와 죄를 고하라. 우렁찬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기겁을 해서 군졸들에게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멋진 관복을 차려입은 성민은 그들 앞에 섰지요. 최진사 양반, 내가 누구인지 알겠는가? 너는, 아니, 도망친 초리가 아니냐? 무엄하다. 이분이 뉘신지 알고 어디 감히. 두어라. 이 어리석고 부패한 것들을 내 친히 신문할 테니. 뉘시길래, 도대체 뉘시길래 이러시오? 고개를 숙여라. 어명을 받들고 오신 암행어사님이시다. 니들 같은 탐관오리가 감히 고개를 들고 볼 뿐이 아니야. 그날 밤, 한편 분이는 수령의 명으로 정갈한 옷을 입고 방 안에 불려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지요. 자신을 방 안으로 부를 때부터 결심한 것이니까요.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서자 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장도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나를 감히 강제로 취하려고 하면 그냥 죽을 테니 그리 아시오. 차라리 더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소이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선 사람은 재빨리 분이의 손에서 은장도를 낚아채더니 그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분이는 그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하지만 곧 들리는 목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이야. 아니, 선아야. 나다, 성민이.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멋진 옷을 차려입은 성민이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랐느냐? 나는 내가 더 놀랐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장도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어디서 난 게야? 이건 마님이 예전에 물려주신 도련님. 드디어 출세를 하셨군요. 어째서 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까? 설마 내가 정말 거지가 되어서 온 줄 알았느냐? 그럴 리가 있느냐?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 온몸을 던지는데. 분이는 성민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민은 그런 분이를 다독여 주었지요. 그런데 강제로 취하면 안 된다 하였으니 너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으냐? 예? 무슨 말씀을? 어허, 왜 모른 척을. 이렇게 사내 품에 한참을 안겨서 울었으니 책임을 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전 그런 건 모릅니다. 이러지 마시게. 내 13살부터 결심한 일이여. 나는 꼭 선아 너와 장가를 들겠다고 말이야. 예? 아니, 무슨 그런 말을. 왜, 싫어? 그럼 나는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어야겠구나.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어머나. 나를 총각으로 늙어 죽이기 싫으면 얼른 이리 오시오. 그렇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성민은 분이 아니 이제 선아를 데리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에는 포승줄에 묶인 최진사와 그 고을 수령도 있었지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수탈한 재산은 모두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민이 지날 때마다 만세를 불렀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성민은 선아와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그간 성민이를 뒷바라지한 최과부도 앉아 눈물을 훔쳤지요. 그간 빼앗겼던 성민이네 가문의 재산은 모두 되돌려 받았습니다. 성민은 다시 그 옛날 자신이 살았던 집에서 선아와 행복한 신혼을 시작했지요. 어찌나 행복했던지 새 신부와 방 안에서 나올 줄을 몰라 화가 난 임금님이 당장 입궐을 하라고 신하를 보내 독촉을 할 정도였습니다. 해가 가고 꽃피는 봄, 선아는 성민을 꼭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쩜 이리 우리 서방님을 꼭 닮았을꼬. 아유, 멋지고 훌륭하셔라. 어머니도 그렇게 좋으셔요? 예, 좋습니다. 일찍 남편이 죽고 혼자 쓸쓸히 늙어갈 처지였던 제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이렇게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옛날 어머니가 저희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 역시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보, 어디 계시오? 여보. 아이고, 또 찾으십니다. 어서 가보세요. 이제 막 퇴청하신 모양입니다. 아니, 저 양반은 오자마자 채통 없이. 어디 계셨어? 내 한참 찾았지 않소? 방금 오셨으면서 뭘 한참 찾았다고 그러세요. 제발 하인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세요. 채통 그런 게 무슨 소용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과 귀여운 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럼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이후로 성민은 새로운 왕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아는 성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 자식들도 대대로 높은 관직을 하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옛말의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이기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의 날들이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좌절하거나 일상에 머무르지 않고 살다 보면 좋은 날들이 오는 것이 또한 인생의 이치가 아닐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으니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미래를 대비하며 오늘 하루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